1918년 가을,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혹한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 인류는 포탄이나 독가스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참호와 방독면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선을 가리지 않았고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이라 불린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미지의 바이러스는 4년간 지속된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단기간에 앗아갔고 20세기 인류 문명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은 역사상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바이러스는 스페인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스페인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역설적이게도 전쟁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1918년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교전국으로서 극심한 언론 검열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은 모두 자국 군대의 사기와 전쟁,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뉴스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특히 아군 진영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은 적에게 아군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았기에 1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민감한 정보로 다루어졌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국에게 군대의 전력 약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페인은 당시 알폰소 13세 국왕 하에서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교전국들과 같은 엄격한 언론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1918년 5월 스페인의 신문들은 수도 마드리드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이상하고 전염성이 강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알폰소 13세 국왕 본인까지 이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았다는 소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론들은 자국 내에서 이미 퍼지고 있던 독감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검열에서 자유로운 스페인의 보도만을 집중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는 마치 스페인에서만 이 독감이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각국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결국 스페인 독감이라는 오해 섞인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확한 기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늘날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미국 캔자스주 펀스턴 훈련소 기원설입니다. 1918년 3월 11일 이곳에서 육군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엘버트 기첼 이병이 고열과 두통, 인후통 등 독감 유사 증상으로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세계 최초의 스페인 독감 환자로 여겨집니다. 캔자스는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였고 수많은 농장에서 돼지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본래 야생 조류의 바이러스이며 종종 돼지를 중간 숙주로 거쳐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형태로 변이합니다. 돼지는 조류와 인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용체를 모두 가지고 있어 두 바이러스가 한 개체 안에서 유전자를 교환하는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혼합용기 역할을 합니다. 캔자스의 이러한 환경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탄생과 초기 전파에 유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곳 펀스턴 훈련소에서 모집되고 훈련받은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유럽 전선으로 대규모로 파견되면서 바이러스가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약 3년간 크게 3번의 유행 물결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각 물결마다 바이러스의 특성과 감염 증상, 그리고 치명률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이는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변이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1918년 3월부터 여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독감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일반적인 계절성 독감과 매우 유사했으며 치명률도 평상시 계절 독감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지만 대부분 1주에서 2주 내에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고 사망자도 주로 기존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영유아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은
이를 특이할 것 없는 계절 독감의 유행으로 여겼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질병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1918년 8월 프랑스의 브레스트 항구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그리고 미국, 보스턴 등 전 세계 세 곳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두 번째 물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파괴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동안 훨씬 더 치명적인 형태로 변이한 것입니다. 이 변이된 바이러스는 기존의 모든 의학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주요 희생자 집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년층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1918년 가을의 바이러스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청년층, 특히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쓰러뜨렸습니다. 당시 사망률 통계는 이를 더블 유자형 사망률 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유아와 고령자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일반적인 유자형 곡선과 달리 청년층에서도 사망률이 급증하여 알파벳 W자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인생의 절정기에 있던 건강한 성인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병 후 불과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24시간 독감이라고 부르며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치료법도 효과가 없었고 환자들은 눈앞에서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가장 무섭고 특징적인 증상은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과 손끝, 발끝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보라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산소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말기 증상이었습니다. 당시 한 의사는 환자의 피부가 너무 어두워져서 흑인 환자와 백인 환자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증상의 원인은 오늘날의 연구를 통해 사이토카인 폭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가진 청년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면역 반응을 보이면서 그 면역 반응이 오히려 자신의 몸, 특히 폐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폐포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폐는 체액과 혈액으로 가득 찼고 급성호흡 곤란증 후군 ARDS이 발생하여 환자들은 결국 질식사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겨울부터 1920년 봄까지 지속된 세 번째 물결은 파괴적이었던 두 번째 물결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평년의 독감보다는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바이러스의 독성이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전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행을 끝으로 스페인 독감 팬데믹은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고 바이러스는 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내부로부터 마비시켰습니다. 서부 전선의 참호는 바이러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극도로 밀집해 있었고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극심한 전투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의 혹독한 추위와 축축한 습기는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는 1918년 7월부터 플란더스 열병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질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가스 중독이나 전투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여겼지만 곧 새로운 형태의 치명적인 독감임이 밝혀졌습니다.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면서 부대의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연합군 측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군의 한 사단에서는 병사의 80% 이상이 독감에 걸려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국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떤 부대에서는 모든 장교들이 병에 걸려 하사관이 임시로 대대를 지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진의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무병들이 대거 쓰러지면서 전선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상병을 돌봐야 할 의료진이 오히려 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전투 부상자들의 사망률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조기 종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18년 가을, 독일군이 전쟁의 승패를 걸고 시도했던 마지막 대공세인 미하엘 작전이 실패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독감이었습니다. 공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병력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독일 제국의 장군이었던 에리히 폰 팔켄하이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적군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적에게 패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의 전투 가능 병력은 1918년 봄에 비해 가을에는 30% 이상 감소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전투 손실이 아닌 독감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었습니다. 연합군도 피해가 막심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보급 상황과 의료시설 덕분에 독일군보다는 피해가 적었고, 특히 미군은 본국에서 지속적인 증원 병력이 도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투력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휴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양측 군대 모두 전투를 계속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병력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장뿐만 아니라 후방의 민간 사회, 특히 대도시들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고, 도시 기능 자체가 정지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부실하고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1918년 9월 28일 필라델피아시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공채 판매 행사인 자유대출 퍼레이드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해군 기지를 중심으로 이미 독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시 당국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행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무시했습니다. 퍼레이드에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여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행진했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이러스에게는 최적의 전파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지 불과 3일 후부터 필라델피아에서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하루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고 10월 중순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시립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완전히 마비되었고 체육관이나 창고에 임시병원을 설치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체 처리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망하면서 관이 부족해졌고 시체를 실어나를 마차도 무덤을 8인부도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시 당국은 증기삽차를 동원해 대규모 집단 매장지를 파야 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필라델피아가 거대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총 사망자는 약 1만 6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로 인류 역사상 단일 도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전염병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반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응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보건당국 책임자였던 맥스 스타클로프 박사는 필라델피아의 참사를 언론을 통해 지켜보며 자신의 도시에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1918년 10월 7일 세인트루이스시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에 즉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와 극장, 교회를 즉시 폐쇄했고 대규모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방역 조치의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적 봉쇄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부르는 정책과 매우 유사한 시대를 앞서간 접근법이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최대 1일 사망자는 150명 수준으로 필라델피아의 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전체 사망률도 필라델피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의 사례는 대규모 전염병 유행 시에
조기 개입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과감한 공중보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시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과 유사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요한 방역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18년 당시 마스크는 주로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독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위반 시 $5에서 $10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당시 $5는 숙련공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마스크는 주로 여러 겹의 거즈나 면직물로 만들어졌고, 신문에는 집에서 마스크 만들기 같은 기사들이 자주 실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목숨을 구하자와 같은 캠페인 슬로건과 포스터들이 도시 곳곳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반발도 거셌습니다. 1919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마스크 착용 반대 연맹이 결성되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100년 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군중 피하기나 격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개념과 실천은 동일했습니다. 학교 폐쇄가 가장 일반적인 조치였고, 종교시설과 극장, 영화관, 음식점도 모두 문을 닫거나 운영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되었고, 일부 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 분산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팬데믹 대응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1918년 당시 의료계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세균학이 주류였고, 항생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는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여과성 병원체라고 불리며 그 정체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사실상 미지의 적과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의사들이 스페인 독감을 세균 감염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치료법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해열을 위해 아스피린을 과도하게 대량 투여했는데, 이는 오히려 살리실산 중독을 일으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 자신들도 바이러스의 주요 희생자였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쉽게 감염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생의 40%가 독감에 걸렸고, 이 중 10명이 사망했으며 간호사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주로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스페인 독감의 주요 공격 대상인 20세에서 30세 연령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도시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했고, 심지어 수의사들에게 인간 환자를 돌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의료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영웅적인 헌신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가동률을 크게 줄여야 했고, 농업과 운송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학교 폐쇄로 교육 시스템에 큰 혼란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수업이나 우편을 이용한 통신 교육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례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통적인 장례식 대신 소규모 장례나 집단 매장이 이루어졌고, 결혼과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인구 구조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또한 스페인 독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매년 다음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하여 백신을 제조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또한 공중보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대규모 전염병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 각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 CDC와 같은 전문적인 공중보건기구들이 설립되었고, WHO의 창설과 함께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초의 문화와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과 절망에 대한 보편적인 경험은 에곤 실레와 구스타프 클림트 같은 유명 화가들의 죽음과 함께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캐서린 앤 포터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주며 기존의 낙관적 세계관에 깊은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 독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총성보다 강했던 바이러스의 위력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참극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경험은 현대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초석이 되었고,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았던 의료진들의 희생과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와 인간적 연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인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시대의 희생자들이 남긴 값비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에 더 잘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